내일 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태풍 카눈이 모레인 목요일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낮에 광주가 37도까지 오르고 서울은 36도 예상됩니다. 태풍 주변에 있는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에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무더위에 이어서 곧바로 이제 태풍에 잘 대비해야 할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에 태풍 소식에 수만 명이 대피를 시작한 새만금 잼버리 현장 소식까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클 1시간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승 기자 보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안태용 기자한테 잘해주던데. 네. 또 빨리 태세 전환해야죠. 네. 오늘 준비한 첫 이슈 뭘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결국 철수, 해처 노여입니다. 네. 세계 잼버리 대회 참가자 전원이 전북부안의 새만금 야영지를 벗어납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각종 문제에도 잼버리 강행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태풍 카눈의 북상 소식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요. 전북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지금 최연수 기자가 계속 취재 중입니다. 자, 최 기자. 계획상으로는 오전 10시쯤부터 철수가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야영지가 보이는데요. 주최 측이 설치한 천막 말고 학생들이 묵었던 텐트는 거의 다 철수가 된 상황입니다. 갑작스런 조기 철수에 현장 대원들은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너무 덥기도 하고 태풍이 온다고 하니 철수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관계자들은 조기 철수 소식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태풍이 급하게 진로를 바꾼 탓도 있었지만 올 8월에 태풍이 올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어서 사전 매뉴얼이 미흡했다, 그리고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인원이 아주 많잖아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들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동 인원만 3만 6천 명에 달하는 상황이라 버스는 1000여 대 이상이 동원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야영지에서 빠져나가는 데만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찰들은 순찰차를 동원해서 이곳 야영지에서 인근 고속도로 지민로까지 버스를 호위하며 교통 흐름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참가자들은 수도권 대부분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전에 확인된 바로는 충청권 등 8개 지역으로 분산해서 이동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린 만큼 잼버리가 국가적 행사로 확대가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휴가에서 복귀한 만큼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JTBC 최연수 기자입니다. 네, 최연수 기자 뒤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버스들이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도 무척 더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재승 기자, 앞으로 이제 남은 일정이 4박 5일 정도의 일정이라고 들었어요. 일단 이 많은 인원이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정해진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우리 중계에서도 봤지만 전국 18개 곳으로 이제 분산해서 모은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예. 자, 아직도 근데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보낸 문자인데요. 한번 보시죠. 네. 자, 홈스테이 모집이 취소됐다는 내용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급하게 홈스테이를 구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준비를 했다가 맥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준비 부실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잼버리 대회가 뒤늦게 수습 국면을 맞고 있지만 철수 결정 이후에도 준비 기관들의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의도 세배 면적인 새만금 야영지에 약국이 한 개뿐이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참가자들이 벌레에 물렸을 때 바를 수 있는 연고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결국에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고 나서 철수 결정이 내려진 건데 K-팝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 선정도 뭐 혼란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번 잼버리 대회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1일 금요일에 K-팝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등 규모가 큰 수도권 스타디움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애초 콘서트 날짜와 장소는 6일 새만금 야영지에서 1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한 차례 변경된 바가 있는데 다시 수도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잠실 종합운동장 등이 거론됐었는데 현재로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스카우트 프로그램 중에 이제 뭐 전국 관광 프로그램을 추가해라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걸 주관하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 측이 좀 부정적으로 그런 입장을 내비쳐서 좀 구설수에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서울을 포함한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예.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알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모든 스카우트 학생들에게 실시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나 세계연맹 측은 야영장을 벗어나 장기간 관광하는 것은 잼버리 정신에 맞지 않는다면서 거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잼버리 정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결국 태풍으로 인해서 철수가 결정된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절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태풍이라는 것 때문에 변수가 생겼고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잼버리 정신보다는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절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네. 지금 뭐 BBC나 로이터 이런 데서도 이 소식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근데 BBC 보도 보니까 이제 영국 참가단 사연을 하나 이제 소개를 했는데 영국 학생들이 1인당 한 600만 원 정도의 참가비가 드는데 이거 마련하려고 쿠키도 팔고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접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오는 거죠. 그렇게 왔는데 네. 뭐 무더위에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앞으로 남은 일정만이라도 좀 좋은 추억으로 태풍 속에서도 잘 마무리했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태풍 이야기인데요. 네. 방향 바꾼 카눈, 곧장 한반도로입니다. 걱정입니다. 자, 제6호 태풍 카눈이 밤사이 방향을 확실히 한반도 쪽으로 틀었습니다. 갈치자 행보를 보이며 어제까지 일본 오키나와 북동쪽에서 제자리를 맴돌던 이 카눈은 밤사이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예. 자, 오늘 새벽 4시 발표된 태풍 예상 경로를 보면 네. 자, 모레 오전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젯밤 발표된 예상 경로에서 지금은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래픽 보면 뭐 제대로 그냥 우리나라를 다 훑고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태풍 카눈이 상륙한 뒤에 거의 직선으로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그런 모습이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태풍 카눈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에 잼버리 대회도 이제 새만금에서 철수하게 된 건데 그러면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언제 주는 건가요? 네. 자, 일단은 내일 오전에 제주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또 내일 낮에는 남부지방에 이어서 내일 밤부터는 수도권에도 태풍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새만금이 포함된 전북 지역을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나는 시점은 모레 오후가 되겠고요. 네. 수도권은 모레 밤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사이를 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전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네. 중요한 건 태풍의 위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자, 태풍의 강풍 반경이 300km 안팎이라서 한반도의 그 좌우폭이 300km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전체가 영향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태풍과 가깝고 먼 차이는 있지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 전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모레 오전에 남해안에 상륙할 때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7m로 달리는 열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수준이고요. 또 네. 지붕을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입니다. 내일과 모레 경남 서부 내륙에는 최대 400mm 이상의 이 폭우가 쏟아지고 동해안 지역에도 3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은 50에서 150mm고요. 많은 곳은 200mm 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직 피해복구 그 폭우에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곳도 곳들 많이 남아 있죠. 있잖아요. 예. 특히나 정말. 지금 예상하고 그냥 보면은 이 동해안 쪽, 강원 영동과 경상도 쪽에도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 그쪽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 폭우로 인해서.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 참 폭풍 전야도 모자라서 아주 뜨거운 폭염이 지금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력 사용량이 역대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전력 사용량이 오늘은 더 높아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태풍이 오면은 앞으로 폭염은 또 어떻게 될까요? 폭염 좀 잦아들까요? 아무래도 좀 잦아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 전국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섰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그런 찜통 더위에 어제 오후에 전력 수요가 올여름 최고치인 93.6기가와트로 치솟았습니다. 예. 역대 최고치인데요. 자, 입추인 오늘도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 전력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태풍의 직접 영향으로 폭염이 주춤하면서 전력 예비율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전력 수요를 떠나서 뭐 전력 수요가 네. 앞으로 낮아지더라도 지금 뭐 일부 뭐 매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냉방이 아주 시원하게 되고 있어요. 네. 그럼 너무 에너지 낭비잖아요. 이런 건 좀 문 열고 영업하는 거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자, 다음은요. 성추행 소송서 또 패배한 트럼프입니다. 예.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각종 송사에 휘말려 있는데요. 이번에는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트럼프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번엔 명예훼손 맞소송을 했는데 여기서도 패소했습니다. 한 27년 전에 한 번 졌던 사안을 가지고 뭐 다시 또 소송을 건 건가요? 네, 엄밀히 말하면 조금은 다른데요. 예. 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년 전에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성폭행 의혹 민사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원고 측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추행 사실만 인정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피해자인 칼럼니스트 진 캐럴이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 피해를 계속 언급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소송을 낸 건데요. 정리를 하면 앞선 소송은 트럼프가 성추행으로 패소 판정을 받았고 이번에 트럼프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짜 이 논란거리가 끊이지를 않는 것 네. 같아요. 예. 이번에 그 미국 여자 월드컵 대표팀이 패한 이유도 이 조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렇죠. 또 다른 논란도 축구도 대통령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 때문이다. 지면 뭐 있더라고요. 서로 잘못된 거는 뭐 상대 팀의 뭐 그런 거에 영향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예. 강력한 우승부였던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16강전에서 탈락한 건 최대 이변이긴 했는데 트럼프가 스웨덴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것은 부패한 조 바이든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또 선수들 대부분은 미국에 공개적으로 적대적이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또 이 여자 대표팀 선수들을 겨냥한 거잖아요. 근데 네네. 과거에 약간의 악연이 있었대요. 싸움이 있었죠. 네, 그 선수들 가운데 주장인 메건 래피노 등이 좀 트럼프랑 사이가 좀 좋지 않았는데 예. 그 이유가 성소수자 운동가예요, 래피노가. 네. 2019년에 우승했을 때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는데 네네.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는 국가나 백악관, 성조기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막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번진 적이 있었대요. 예, 방금 사진에 나온 그 파란색 머리의 선수 래피토 선수죠. 래피토 선수. 네, 그래서 감정 싸움이 좀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팀까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네. 뭐 좌파 때문이다 이렇게 욕을 하게 되는 진 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좀 이겼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네. 그럼 화이팅 했을까요? 네. 매덕이라고 했을까요? 트럼프는 지금까지도 2020년 미국 대선이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당선된 대선이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계속 뭔가 이슈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이유로라도 계속 언론에 등장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거 아닌가라고 미국 내에서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준비한 소식들 한 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저귀 남기고 간 엄마들, 그리고 저커버그랑 머스크, 알래스카 빙하 붕괴, 그리고 도로위 미어캣, 폭풍 성장한 쌍둥이 바오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저귀 덩그러니 남기고 간 엄마들입니다. 아이들이랑 식당에 갈 때 에티켓 이건 꼭 지키십시다 하는 게 있다면 뭔가요? 저는 약간 지금 제목만 봐도 벌써 속상한데 저도 아기가 있기 때문에 떠들면 그래 가급적 제가 데리고 나가려고 하거나 좀 피해를 안 주려고 해요. 네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아까 뭐 기저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숙소를 갔는데 네. 아직 숙소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여서 좀 일찍 짐만 놓고 나오는 때였거든요. 네. 근데 막 바닥에 기저귀랑 이런 게 정말 그냥 썼던 기저귀들 있잖아요. 네. 그게 엄청나게
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청소하시면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잘 치우고 다니겠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 부모들이면 기본적인 에티켓은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 아이들과 함께한 식당을 이용했던 엄마들의 진상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진입니다. 딱 봐도 심각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모습인데요. 네. 테이블과 바닥에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심지어 자세히 보면 지금 나오고 있죠. 기저귀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이야기한 게 진짜 실화인가 싶었는데 기저귀까지 버리는 분들이 있네요. 와, 너무합니다. 네,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는 얼마 전에 어른 4명과 아이 5명이 방문한 뒤의 모습이라며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예. 글쓴이는 이들이 외부 음식을 먹은 뒤 쓰레기는 버리고 갔고 옆 테이블이 비자 아이들을 앉혔다. 새로운 손님도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또 유모차에 있던 아이가 울어도 엄마들은 술 마시느라 돌보지 않더라. 다른 손님들에게 대신 양해를 구하고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는 것보다도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진상 손님은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니까 노키즈존이 생기는 거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대형 쇼핑몰 수유실 가면요. 기저귀 갈 수 있는 침대가 쭉 마련돼 있어요. 저도 자주 갈아주는데 거기에도 기저귀 버릴 때는 봉지에 따로 담아서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라고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그 정도인데 와 다른 건 몰라도 저런 뭐 식당, 음식점에서 내 아이의 기저귀 그냥 놓고 왔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옆에서는 식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좀 화가 나는데 정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저커버그 머스크 26일에 붙자입니다. 저커버그가 머스크한테 26일에 붙자라고 했는데요. 네. 현피,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닌 현실 세계, 실제로 만나서 대결을 한다는 뜻의 은어입니다. 예.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른바 이 현피를 실제로 성사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 둘 사이에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계속 신경전이 있었고 맞아요. 이 현피를 뜨냐 안 뜨냐도 계속 주목을 받고 누가 있었어요. 이기겠냐 막 나오고요. 네, 메타의 새로운 소셜미디어 스레드의 출시를 두고 온라인 설전이 이어졌었던 건데요. 저커버그는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처음 머스크가 도전했을 때 결투 날짜로 이달 26일을 제안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며 나는 이미 준비가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과 저커버그의 격투기 대결이 옛 트위터인 X에서 생중계될 것이다. 모든 수익은 참전용사를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부터 라스베이거스 종합 격투기장에서 직접 만나 싸우겠다며 신경전을 펼쳐왔는데요. 저커버그가 구체적인 결투일까지 언급하면서 실제 대결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저커버그의 제안에 이길 자신이 있다고 했던 머스크는 목과 등 부위 MRI 촬영을 한 뒤 대결 전 수술을 할 수도 있다며 이번 주 내로 확답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저커버그 무술 애호가라던데 머스크 괜찮을까? 수익금을 기부한다는 건 마음에 드네 등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부한다는 거 정도 마음에 드는데 갑자기 머스크가 그 MRI 검사한다니까 기부를 할 일이 없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요? 아무튼 뭐 일각에서는 이게 두 사람의 각자의 그 회사 소셜미디어 서비스 홍보하려는 그런 뭐 작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은어이긴 합니다만 정말 현피로 이어지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 현피 이어지면 나중에 한번 전해주시죠. 네, 그리고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알래스카 빙하 붕괴의 대피령입니다. 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빙하가 녹으며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강가에 위치한 2층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어이구. 네. 거센 물살에 집안이 가라앉으면서 집이 무너진 건데요. 무너진 주택 바로 옆 건물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5일 미국 알래스카주 주도인 주노에서 빙하가 붕괴되면서 맨델홀 강이 범람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강물이 넘치면서 나무와 건물이 쓸려 내려갔고 다행히 사람들은 미리 대피했는데요. 강 하류에 있던 맨델홀 호수의 수위는 지난 2016년 기록했던 최고 수위보다 91cm나 높아졌습니다. 아이고.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저지대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힌 미국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극단적인 현상은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기름값이 또 올랐어요. 연비 높이는 알뜰 운전법은? 한동안 잠잠했던 기름값이 슬금슬금 오르더니 전국 평균 휘발유 경유 가격이 한 달 새 100원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도 끝내면 리터당 200원 넘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점점 더 커지는 주유비 부담. 오늘은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운전법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전문가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자동차 관련된 지식을 들으려면 김필수 교수님을 필수적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네. 우리 김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말장난 하지 말라고 지금 PD님이 경고하셨는데 네. 지금 국제유가 상승이 또 여파가 있어서 4주째 기름값이 상승세인데 보니까요. 휘발유 리터당 1,800원대 주유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뭐 시내 일부지만. 와, 이제 무서워지고 있어요. 한동안 좀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데 또 지금 폭염이라서 차 타면 에어컨 빵빵하게 안 틀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 네. 연비가 더 안 나오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많이 떨어지죠. 아. 연비가 뭐 최대 지금 뭐 한 35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한 뭐 18도, 20도 정도까지 낮추면은 벌써 연료비가 한 20%에서 30%까지 더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은 에어컨이라는 것 자체가 이 틀어지기 위해서는 이 전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발전기를 통해서 또 엔진을 더 많이 가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 1도 정도 낮추는데 1%에서 2% 최대 예.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 10도, 15도 정도까지 온도를 낮춘다. 바깥 기온보다 그러면은 20-30% 정도 연료 소모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또 부담이 되니까 에코드라이버 친환경 경제 운전에서 가장 나쁜 방법이 네. 에어컨을 많이 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아하. 있습니다. 아까 잠깐 10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경제적인 온도를 맞춘다면 바깥 온도보다 한 몇 도 정도로 한 10도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35도면은 24, 5도 정도가 제일 좋죠. 아하. 근데 사실 24, 5도면 좀 덥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18도 정도라면은 너무 추워지니까요. 네. 22, 3도 정도. 그러니까 이 경제 온도 10도 차이가 약간 좀 덥다 그러시는 분은 1, 2도 정도 낮추시면 가장 맞을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 구조를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에어컨을 켠다는 것은 그 엔진 모터를 빨리 돌려서 전기를 일으켜야 되는 거니까 네. 결국 기름을 많이 먹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전기식 에어컨도 나오기 때문에 아. 그만큼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것은 발전기를 많이 돌려야 되고 예. 발전기는 엔진의 힘으로 돌아가니까 네. 더 많이 돌려야 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예전 방식 컴프레셔 방식도 엔진하고 직접 팬벨트가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힘을 내기 위해서 엔진을 더 많이 돌려야 되고 그러면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되는 이런 연결된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바깥 온도보다 한 10도 정도 낮게 하는 네. 게 이제 뭐 연비에는 좋다 하셨는데 아까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더우니까 예. 한 12도 정도. 그런데 오늘 뭐 광주 낮 기온 37도까지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럼 네. 뭐 10도 빼면 27도니까 운전하기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주차장에 한 30분만 대놔도 네. 문 열면 확 더워지거든요. 엄청 뜨겁죠. 이런 거를 조금 방지하면서 연비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열기를 좀 잘 빼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차 자체를 좀 시원한데 주차를 시키거나 예.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 쫙 펴서 그냥 직접 직사광선 받는 것보다도 그늘진 곳이라든지 지하 주차장이 좋습니다. 네. 아니면 할 수 없이 바깥에 그냥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요 앞유리에다가 덮개 같은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예, 덮개도 있고 예. 또 심지어는요 요새 자동으로 스위치 누르면요 우산같이 펴지는 거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 덮개를 펴는 영상이 직접 나가고 맞습니다. 있는데 빛을 아하. 반대로
이 반사시키기 때문에 예. 실내 온도가 좀 덜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이걸 꼭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냥 뭐 돗자리 같은 거로라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골판지도 괜찮고요. 네. 덮어놓고 혹시 바람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뭐 바깥에 돌 같은 거 올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예, 예. 또 하나는 네. 앞유리 자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새 전자제품 중에서 뭐 영상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직사광선 받으면은요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이 실제로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가리개 같은 거 또는 수건 같은 걸로 가려도 괜찮으니까요. 꼭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이런 장비는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내구성 테스트를 해서 나오겠지만 요즘 같이 뭐 일주일 넘게 막 36도, 37도 하는 때는 정말 극한의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전자기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겠네요. 또 화상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예, 운전대라든지 이런 데가 60도, 70도까지 올라갈 수가 네.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스프레이나 이런 거 터질 수 있는 것들. 예, 예. 심지어는요, 물통도 놓지 마셔야 돼요. 아. 물이 실제로 이 렌즈 효과가 나와서 불이 일어났던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열기를 처음에 잘 빼주면 그만큼 에어컨 효율도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탑승할 때 열기를 좀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안에 이 열기 자체를 먼저 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냥 타면은 또 이 뜨거운 부분들 열기가 굉장히 크니까 네. 창문을 대각선으로 열어놓는다든지 대각선으로. 예, 그렇죠. 또는 그게 이제 무슨 문을 말씀이세요? 대각선으로? 열어놓는 거죠. 대각선으로 해놓고 예.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 조수석 반대쪽이죠. 뒤에 이렇게 열어놓고 예. 한쪽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안에 있는 열기가 빨리 빠져나갑니다. 아. 일단 안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먼저 빼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하. 그 다음에 탑승을 해서 시동을 켜고 창문을 모두 다 내리고 네. 에어컨을 먼저 최대로 켜십시오. 처음에. 최대로 켜고 달리면서 그 나머지 열기를 빼내고요. 음. 또 온도를 적당히 낮추면서 창문을 올리시게 되면은 에어컨을 연료를 절약하면서 가장 빠르게 실내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주차장에 막 뜨겁게 차가 이제 달궈져 네. 있었어요. 그럼 차를 탔을 때 운전석 창문을 열고 그다음에 네. 여기 뒷자리에 조수석 뒷자리 네네. 거기 창문을 열어서 그게 대각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대각선으로 열고 그다음에 문을 여러 번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열었다 하면 열기가 빨리빨리 빠져나가고요. 빠져나가고 네. 그리고 주행을 시작해서는 에어컨을 조금 틀지 말고 처음에는 일단 강하게 강하게 틀고요. 창문을 다 열고 그렇죠. 열기를 다 내보낸 다음에 창문 올리고 그다음에 에어컨 온도를 세팅시키면은 아. 가장 절약하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안에 열기를 빼내는데 에어컨을 더 많이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실제로 안에 온도가 빨리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에어컨을 끄고 네. 난 더운 거 참을 수 있어. 창문만 열고 달리겠다. 네. 연비가 좀 절약이 될까요? 뭐 의지 한국인이 돼야 되겠죠. 의지 별로 한국인?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예. 요새는 이렇게 날씨가 35도 넘어가면은요. 네. 웬만하면 요새 극한호우라든지 초열대야 이런 신조어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릴 때 에어컨을 안 끼면 연료 절약은 되겠죠. 예. 또 뭐 의지 항공인이 돼서 땀 뻘뻘 흘리면서 달리는 것도 좋은데 운전자의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그만큼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가 예, 있어요. 예. 최적의 상태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에어컨 키지 않고 달리고 싶다 그러면은 속도가 30에서 40 정도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30, 40 정도 되면은 공기의 저항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하. 이때는 에어컨 끄고 창문을 열고 달려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네. 만약에 그 이상 달리게 되면은 안으로 공기가 많이 쳐서 들어오거든요. 바람이. 네네. 그러면 이 공기의 저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도리어 나빠져요. 상태가. 연료가 더 많이 소모가 됩니다. 공기 저항 때문에. 네, 그렇죠. 잘 못 달리는 거죠. 막아주니까 아하. 바람 때문에요. 그럴 때는 창문을 올리고 에어컨을 적당히 틀고 창문을 올리고 달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 경계선이 시속 30에서 4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속 주행할 때는 창문 열고 버티는 게 이론적으로는 연료 괜찮습니다. 절약에 도움이 되지만 네. 한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리려면 저항 때문에 오히려 창문을 열면 맞습니다. 차의 연료가 더 소모가 된다. 이거 차를 가지고 직접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요. 예. 고속 주행할 때는 창문 열고 버티겠다라는 건 저항 때문에 오히려 연료 더 많이 들게 맞습니다. 되니까 그건 효율적이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네. 저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방송에서 여러 말 쓰기 그렇지만 실생활에 많이 쓰는 용어니까 소위 기름 만땅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가득 채워서 달리면 이거 차 무게 때문에 뭐 연비가 안 좋아진다. 맞나요,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에코드라이버 친환경 경제 운전을 할 때 가장 예. 나쁜 방법 중에 하나가 연료를 가득 습관적으로 싣는 거 있죠. 네네네. 이게 가득 싣게 되면 성인 한 명을 항상 뒤에다 태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거 말고도 있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뒤에 골프채를 1년에 뭐 연습장이나 필드도 안 나가는데 네. 두 채, 세 채를 뒤에다 가득 싣고 다니는 분들 있죠. 아. 성인 한두 명의 명수를 더 태워서 어. 차가 무거우니까 연비가 나빠지겠죠.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가득 채우지 마시고 네. 연료를 반만 채우시는 습관. 반만. 그래서 단골
주유소에 가셔서 딱 반만, 요새는 셀프 주유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반만 채우고 또 떨어질 때 있죠. 네. 이게 너무 끝까지 경고등 들어올 때까지 사용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 주유 경고등 뜰 때까지 네. 기다리면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쓰게 되면은 밑에 부분에 이 찌꺼기라든지 수분 같은 게 많이 기어 있어요. 아. 이것까지 엔진 쪽으로 딸려 들어오게 되면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인젝터 같은 예. 핵심 정밀 부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눈금 하나 정도 남아 있을 때 가서 또 반만 채우고. 아하. 그러나 이제 장거리 같은 데 가실 때는 뭐 좀 단골 주유소가 아니다 그러면 찜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가득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LPG 같은 경우에는 가득 채우는 게 좋습니다. 일반 주유소보다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인 이 패턴으로 움직이는 차를 움직일 때는 이 반만 채우는 습관 이게 누적되게 되면 연료 절약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주유소가 너무 부족한 곳이면 뭐 가득 채우는 게 어쩔 수 없겠지만 네. 뭐 일반적으로 도심 상황에서나 주유소가 자주 있는 곳이라면 그 경고등 뜰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그 네. 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가득 채우면 안 되고 반 정도만 채우는 게 연비 측면에서는 좋다, 효율적이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적되면은 1년, 뭐 2년 후에는요 상당 부분인데 그래서 에코드라이브 친환경 경제운전은 지금 뭐 에어컨 사용이라든지 네. 차를 가볍게 한다든지 예. 또 정비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다 도움이 되고 이게 누적이 되면은 평상시에 쓰던 것보다도 네. 최소 20-30% 많게는요 반으로 줄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 습관 하나 바꿨는데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평소에 운전 습관도 연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우리 김필수 교수님께서 이 나쁜 습관 3가지 꼭 고쳐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게 있다고요. 상급 운전 우리가 상급.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또는 급정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 급자 들어가는 거 있죠. 네. 이게 급하게 되면은요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이 차의 속도에 대비해서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예. 낭비하는 거거든요. 또 급정지를 하게 되면은요 뭐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또는 타이어도 마모도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한 템포 느리게 예.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뛰시고 네. 그러면 포토홀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안전한 운전을 하면서도 이렇게 상급을 좀 지향을 하시게 되면은 연료 절약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대부분 상급 운전이 몸에 배어 있어요. 아, 그렇죠. 요것만 좀 바꿔도요 연료 절약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찔리네요. 다시 한번 보면 연료도둑 3급 운전, 네. 급출발하지 말고 급가속하지 말고 급정거. 급정거하지 마라. 맞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정해진 주행 속도대로 그리고 앞차와 간격을 여유 있게 해서 달려라. 네. 요새요 그 스탑 앤 고 뭐 이런 기능 있잖아요. 잠깐 좋죠. 신호 걸렸을 때는 시동이 꺼지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출발하려면 다시 부릉 하면서 시동 걸리는 거. 맞습니다. 요런 기능은 켜두는 게 좋나요? 켜두는 게 좋죠. 켜두는 게 좋다. 요새는 장치가 세련돼 있고 예. 또 고도화되면서 장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연료 절약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장치는 특히 이제 도심지에서 가다스다 반복하고 신호등을 많이 만날 때는 네. 이거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시동이 자동 걸립니다. 예. 이걸 활용하시면은 연료 절약에 기여가 많이 되고요. 아. 특히 도심지에 가다스다 반복하는 구간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 20% 절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하.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대신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은 침수도로나 이런 데는 에어컨도 꺼야 되지만 ISG 요 공회전 제한 장치도 끄고 들어가는 것이 엔진 시동이 안 꺼지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거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침수 우려 지역 같은 데서는 조심해야 된다. 네. 자, 그럼 차량 상태 아까 좀 언급을 하셨잖아요. 짧게요. 네. 요런 것들은 평소에 잘 정비가 돼야 연료 효율이 좋다. 요건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일단 엔진 오일이라든지 예. 냉각수 같은 것들도 실제로 엔진 오일도 각종 부품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는데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데 네. 이게 뻑뻑해지게 되면 그만큼 이 연료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열도 많이 되고 중고차일수록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자동차 화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진 오일, 냉각수 또 달리는데 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공기압. 또 타이어 트레드, 마모 정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뭐 마르건 아니면 젖어 있는 땅이든지 간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만 신경 쓰시더라도 이게 누적이 되면은 네. 연료 절약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기름 조금이라도 싸게 넣으면 좋으니까 정보를 하나 더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오피넷이라고 하죠.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유가 정보 앱 웹사이트 오피넷에 접속을 하시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 근처가 여기가 싸구나라고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 이 오피넷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두 분께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김필규 교수님이 좋은 운전 습관이 연비에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3급
김필수 교수님이죠. 김필규 저희 워싱턴 특파원이죠. 3급 운전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3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급출발, 2번 급가속, 3번 급정거, 4번 급충전. 자, 정답을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2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워싱턴 특파원의 김필규 기자라서 제가 잠깐 네. 헷갈렸습니다. 네. 친척 관계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전혀 알겠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브라질에서 이 한여름에 난데없이 380개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 때문이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신주 위에 올라가 있는 한 남성. 위험하게 왜 저러는 건가 싶은데요. 브라질 중동부 미나스제라이스 지역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이 남성은 무장 강도와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후 규정을 위반해 경찰에 쫓겼다고 해요. 지난 4일 도주해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10m 높이 전신주에 기어서 올라간 겁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약 24시간 동안 전신주 꼭대기에서 버텼다고 하는데요. 남성이 감전사할 위험 때문에 일부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380개 가구가 정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민폐인가요? 이 남성은 결국 포기하고 내려와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다시 구금됐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트럭 앞에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야생 코끼리 한 마리가 등장한 건데요. 사람이 탄 트럭으로 다가오더니 긴 코를 휘적휘적 휘둘러 짐칸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일로 야생 코끼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사람들은 숨죽여 오들오들 떨어야 했습니다. 먹거리를 찾았던 모양인데 다행히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고 과일 꾸러미만 챙겨서 사라졌다고 해요. 태국에선 요즘 무분별한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야생 코끼리가 인간 서식지까지 내려오면서 인명사고까지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코끼리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요즘은 1인 1개인기 시대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로 자신만의 재주를 열심히 갈고 닦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럼 이런 개인기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파이프를 입에 대고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요. 백고동 소리 같기도 하고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요? 진지한 분위기가 어째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데 라트비아에서 수사슴 울음 흉내내기 대회가 열린 겁니다. 과거 사냥 도구가 변변치 않던 시절 다른 사슴들을 유인하려고 고안한 방법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이래봬도 올해로 7번째 개최되는 전통 있는 대회로 그 인기에 힘입어 유럽 선수권 대회까지 열리고 있다고 해요. 젊은 사슴 소리, 싸움에서 이긴 사슴의 소리, 이렇게 경쟁 부문도 다양한데요. 대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미리 녹음해온 걸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다들 성대 마술사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기분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상클 상담소 시간인데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등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시죠. 이인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저희가 실제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거는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저희가 좀 각색한 내용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사연의 주인공 40대 남성, 하은 씨가 주인공의 아내 40대 여성 역할입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의 가장입니다. 첫째 아이가 5학년이 되던 해
아내가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도 애들 교육 생각하면 너무 늦기 전에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 동네도 분위기 뭐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애들 아직 초등학생인데 뭐 벌써부터 공부 때문에 이사를 가. 아, 진짜 몰라도 뭘 너무 모른다. 애들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를 가야 괜찮은 중고등학교를 보내지. 애들 친구들 중에 공부 좀 한다는 집은 벌써 이사 준비 다 하고 있어. 우리가 늦은 거야.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도 아내가 닥달하는 바람에 결국 아내가 원하는 동네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집값 부담이 크긴 했지만 제가 운영하는 회사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렇게 이사하고 첫째 아이는 아내가 희망하는 그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둘째도 잘 적응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아내의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 이 카드값 이거 뭐야? 내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당신 또 까먹었어? 애들 학원 2개씩 늘린다고 했잖아. 애들 학원비뿐만이 아니잖아. 얼마 전에 당신이 그 비싼 새 차 뽑는 바람에 지금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만데 도대체 애들 교육하고 차는 무슨 상관이야? 여보, 여기 애들 다 그 정도 차는 타고 다녀. 당신이 애들 학원에서 픽업할 때 거기 엄마 아빠 차들 다 한번 쭉 봐봐. 좋은 차밖에 없다고. 우리 애들이 친구들한테 뭐 거짓 소리나 들으면서 그렇게 학원 다녔으면 좋겠어? 아내의 말도 안 되는 이 주장 때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제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저는 돈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데 아내는 씀씀이를 줄이기는커녕 저 몰래 빚까지 냈더군요. 아니 당신 이거 뭐야? 돈을 왜 빌린 거야? 당신이 생활비를 제대로 안 주니까 그렇지. 아니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와서 좀 힘드니까 애들 학원 좀 줄이자고 했잖아. 몇 달만 기다려달라니까 그 사이에 나 몰래 빚을 내? 애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여보 몰라? 이게 지금 나 좋자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당신하고는 생각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살지를 못하겠다. 난 여기서 애들 키울 테니까 당신 이 집이랑 재산 놓고 몸이나 나가! 이혼해! 애들 사교육 때문이라며 빚까지 낸 아내, 전처럼 생활비를 못 주니까 이혼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이인철 변호사님. 변호사님. 네, 이럴 때 맨날 변호사님 찾습니다, 저희가. 사연을 들여다보면요. 자녀 교육이 문제의 시작이었는데 결국엔 이혼 문제까지 이렇게 이어진 상황이네요. 네, 비단 이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공감을 할 문제 같은데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열이 좀 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하다고 표현할 수도 심하죠, 있는데, 네.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집도 팔고 대출도 받으면서까지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학원가 동네 아시죠? 네. 그걸로 이사를 가자고 이제 끝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이사를 갔는데 더 심해진 겁니다. 사교육은 더 심해지고 학원도 더 많이 보내주고 그러다가 남편의 사업이 좀 어려워지게 되니까 예. 감당하기 어렵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계속해서 카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자녀 교육에 올인하니까 부부 갈등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결국 아내가 이혼 소송까지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됐고 아내는 빚까지 지면서 씀씀이가 더 커지니까 결국 문제가 이렇게 된 거네요. 처음에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학원비라든지 사교육비를 다 부담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도 아내는 계속해서 이제 씀씀이는 커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좋은 말로 권유했겠죠. 좀 절약을 하고 아끼고 살자. 그리고 이제 학원도 좀 줄이자고 했는데 오히려 아내는 이제 카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학원비를 더 늘리는 겁니다. 네. 그 남편이 화가 나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부부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아내가 이제 이혼하자, 이혼 통보까지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법률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뭐 제 생각에 남편이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교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되는가 싶긴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파탄지라고 해서 잘못이 없어도 부부가 1년 정도 별거하면 그냥 이혼이 됩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선진국 다 그렇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OECD 국가나 뭐 거의 유일하게 이제 그 유책주의라고 해서 상대방이 이혼을 당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아예 민법에 846가지 사유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6호 사유가 있는데요. 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케이스마다 이제 여기에 대입이 돼서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내는 주장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이들 교육이 소홀하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커졌기 때문에 육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제 소송을 한 거죠. 네. 그럼 이분의 경우는 아내의 이혼 소송에 맞대응을 한 경우지만 만약에 남편이 이혼 의사가 없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했다. 그럼 이 소송이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혼 소장을 받았다. 예. 그럼 굉장히 놀라겠죠.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되는데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도 이혼에 동의한다고 하면은 답변서에 이혼을 동의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다고 해서 이제 반수를 지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혼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근데 이혼을 기각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답변서에 이혼을 기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가셔가지고 이혼 안 하겠다고 이제 호소를 하면은 이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또 가능한가요? 전자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전자소송도 된다. 네. 자, 그럼 이혼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제출만 하면 네. 그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은 무효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법원에 따로 뭐 출석을 안 해도 되나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고요. 네. 법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정말 이혼을 원한다고 하고 예. 한 명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누구 말을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절차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가사 조사라고 해서 가사 조사관이 이제 조사를 해요. 이 부부가 이제 혼인 생활이 어땠는지 정말 이혼해야 되는지 네.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중간에 조정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도저히 이 부부가 다시 이제 합칠 수가 없다. 네. 이혼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 이혼 판결이 나는 거고 그렇지 않다. 이혼 사유가 없다고 하면 이혼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사 조사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결혼 생활을 계속 영위할 뭐 의사가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네, 거예요. 그런 것도 보고요. 아하. 부부 상담도 10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재결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꼼꼼하게 판단합니다. 네.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쉽진 않은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혼 재판을 진행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재산 분할 부분이 좀 궁금해요. 지금 아내가 남편의 명의로 빚을 진 건데 사실 결국에는 남편 명의의 빚이니까 남편이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남편이면 되게 억울할 것 같거든요. 재산 분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이라든지 다른 재산을 다 합쳤는데 10억 있다. 예. 근데 대출이 5억이다. 그러면은 이 부부의 순재산은 5억인 거죠. 예.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 채무를 빼고 나머지 재산에서 뭐 반반 나누면 되니까 예. 큰 어려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총 재산이 10억인데 뭐 카드 빚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빚이 생겼는데 15억이다. 네. 그럼 채무 초과잖아요. 나눌 게 네네네네. 없잖아요. 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나눌 게 없고 채무 초과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대부분 판례가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무가 어떤 채무인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일상가사 채무라고 표현하는데 자녀 교육비라든지 뭐 주거비라든지 이렇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채무가 있잖아요. 네. 이런 채무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돼서 상대방이 절반 정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걸 갚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아내가 아까 교육비 명목으로 낸 빚을 막 냈잖아요. 교육비 내겠다고. 그럼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뭐 일상 가사 채무 거기에 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교육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예. 포함되겠죠. 네. 부부가 같이 교육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 이제 판결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이런 상담도 많이 하는데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꼭 보내야 된다. 예. 네네네. 아니 국제학교를 보내야 된다. 국제학교 비싼데요. 유학을 보내야 된다. 어. 그것까지 부담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양육비에 포함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 모르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국제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채무를 진 거예요. 그걸 남편이 몰랐는데 남편한테 갚으라고 소송을 했거든요.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남편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일상가사 채무라는 것은 부부가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 네. 동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고액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책임이 없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이제 부인이 남편 몰래니까 동의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아까 남편이 사업가였잖아요. 네. 그럼 사업을 하면서 빚이 많이 생겼다. 이것도 이혼할 때 그럼 남편이 그 사업으로 인한 빚까지 부인이 같이 갚아줘야 되는 것인가 궁금증이 예, 있거든요.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 왜냐하면 사업도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졌다.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같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예. 한편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데 남편이 독단적으로 막 무리하게 사업을 했는데 내가 왜 다 그걸 갚아야 되느냐.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을 했고 아내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사업 채무가 부담했다고 하면 아내가 이제 책임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내가 전혀 모르고 무리하게 사업 대출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 아내가 책임이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렇군요. 법정에서 따져야 되는 문제군요. 네. 와, 진짜 복잡하네요. 이 아내분은 아이들을 자신이 키울 테니까 전 재산을 놓고 이제 위자료까지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사업 때문에 빚이 만약에 더 많은 상황이면 오히려 빚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게다가 이 경우에 아내분이 잘못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게 또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잘못한 사람은 재산은 하나도 못 가져간다. 몸만 나가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인데 그건 아니고요. 잘못한 사람한테 받는 건 위자료인데 사실 실무상 위자료는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뭐 1,000에서 뭐 2,000, 아주 많으면 3,000이고요. 중요한 게 재산 분할인데 네. 이혼 뭐 사건과 같이 재산이 채무만 있다 그러면 사실 가져갈 게 없는 거죠. 위자료도 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위자료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법원의 추세가 뭐 한 사람의 잘못만 있는 것보다는 이제 쌍방의 규책 사유가 있다 그래서 위자료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부가 이제 진흙탕 싸움 하기보다는 네. 원만하게 합의해서 자녀도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방금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음이라고 설명해 주신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 판사가 그럼 결정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판사가 결정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가정법원에서는 이제 조정을 많이 권유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원수처럼 헤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또 자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합의를 해야만 앞으로 교육비를 어떻게 부담할 건지 네. 서로 이제 협조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원만하게 조정으로 끝내는 게 바람직합니다. 조정으로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저 변호사님 궁금한 게 이제 아내 입장에서 교육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던 네.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남편도 그걸 원했냐 안 원했냐 동의했냐 안 원했냐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업을 이제 해나가면서 졌던 빚도 네. 이 여자가 그걸 아내가 충분히 알았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판명을 해요? 뭐든지 이제 재판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 상대방은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갈등이 생기면 증거를 남기세요. 너무 간단한 요즘에는 이게 다 메신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증거를 남기면 나중에 다른 소리 안 하니까 혹시 좀 내가 이거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메신저 같은 걸로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남편한테 뭐 오빠 뭐 여기 학원 좀 비싼데 네. 보내도 될까? 그렇죠. 응 네. 보내자 이런 게 있으면 동의를 간주한 거죠. 알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맞습니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행동을 문제로 삼아서 소송을 걸었다면 네. 이건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위자료까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위자료는 정말 심한 폭행이라든지 이렇게 정말로 아주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위자료가 나오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위자료가 안 나올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위자료 때문에 싸우면은 좋지 않습니다. 진흙탕 싸움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위자료 없이 원만하게 합의로 끝내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씀씀이가 너무 해픈 게 갈등이 돼서 이혼을 하려 한다. 요거까지는 네. 위자료까지 위자료까지 가긴 안 좀 나올 것 어렵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자료로 가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뭐 물리적인 폭행이라든지 폭행이나. 외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외도. 네. 그렇군요. 와, 이혼 이것도 무슨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워낙 가정마다 뭐 양태가 다르고 하니까 결국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또 법정에 가보고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오늘 요 내용 가지고 많은 또 실제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 어쨌든 부부로서의 책임감, 각자에 대한 이제 믿음과 존중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산길 상담소 지금까지 이혼 전문, 가사 전문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퀴즈, 연비를 위해서 꼭 피해야 할 3급 운전 습관. 이게 아닌 것은요. 정답은 4번 급충전이었습니다. 급출발, 급가속, 급정거, 가급적 자제하기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급충전을 자주 했었거든요. 네,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웅사랑님 그리고 수진림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선물 받으실 주소 꼭 보내주세요. 내일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든다고 합니다. 참 걱정이 되는데요.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미리 뭐 간판 같은 거, 난간 같은 거 불안하게 달려있는 것들 시설물 점검 꼭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하실 거죠? 고맙습니다.